VOA 세계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 구명칭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어제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엠폭스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엠폭스 발생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엠폭스는 클레이드 1으로 알려진 풍토병의 확산으로 시작됐으며 변종인 클레이드 1B는 성접촉을 포함한 일상적 접촉으로 더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엠폭스는 현재 부룬디, 케냐, 르완다, 우간다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주머니가 맺히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관련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조달 및 국제공중보건 관련 조치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HO의 최고 수준 경보입니다. 앞서 WHO는 지난 2022년 7월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미 대륙 등지까지 번지자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15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하루 40명 추가되면서 현재 4만 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이날 기준 92,401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군의 민간인과 하마스 등에 소속된 무장대원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완 알함스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은 이날 영국 가디언 신문에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수습돼서 매장된 시신만 헤아린 수치라며 10,000명가량이 아직 건물 잔해 등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부상했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군사고문이 사망했다고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이 15일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인용해 혁명수비대 예하 항공우주군 군사고문인 아흐마드레자 아프샤리 대령이 시리아를 침범한 연합군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뒤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샤리 대령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폭격으로 다쳤으며 시리아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이란인 고문들 중 한 명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해온 이후 시리아 내 친이란 동맹 세력들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오늘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관리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 의사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남북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린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넘긴 55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해 발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 의사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시다 총리가 거의 3년 전 취임했을 때부터 나와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서부터 확고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는 것까지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기시다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대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밝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에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과 관련해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이런 구상에 달갑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맞서서 엄청난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t took a lot of courage on the part of all three leaders to get here. And certainly, I think.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파트너십은 좋은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노선을 따라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미일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 도전 포기 선언과 관련해 누가 그 지위와 직책을 맡게 되든 우리가 일본과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leadership and the governance of Japan is of course up to the Japanese people to determine and I have no doubt that whoever 파텔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리더십과 통치는 일본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 있는 리더십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just say about Prime Minister Kishida, he has been an extraordinary friend to the United States, and we deeply appreciate his steadfast 파텔 partnership. 부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했다며 이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통령과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를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주요 7개국 G7에서 기시다 총리와 협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도전을 포기했지만 강력한 미한일 삼각 공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미 제도화된 협력을 유지하는 게 삼국 경제, 안보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에도 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타치미 유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국장이 밝혔습니다. 타치미 국장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것이 바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장점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삼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설령 삼국 모두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교체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만 해도 99%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 교체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년간 재임한 기시다 총리는 내달에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신임 총리가 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치권 전반에서 미한일 삼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pretty established policy for Japan. For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스나이더 교수는 집권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책이라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다며 협력의 성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러한 협력을 견인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영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삼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일본 내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는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중요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critical that Japan have good relations with Korea simply for the importance of having good relations.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 양국의 주요 기업들이 경제 협력과 관계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호코 고토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기시다 총리가 미한일 삼국 공조와 관련해 이룬 성과 중 하나는 협력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agreement all across that had Japan remained under Shinzo Abe's 고토 국장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일 간 화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측의 지도부 교체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던 한일 화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토 국장은 현재 자민당 집권하에서는 총리가 바뀌어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may be political challenges.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외교 정책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으로만 본다면 한국과의 협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일 협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계속해서 강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협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며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역사 문제와 역사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hoever is the next Japanese prime minister, that person 스나이더 교수는 이러한 역사 인식은 차기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민당 내에는 솔직히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소위 수정주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계몽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한일 관계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본의 총리 교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 positive outreach, not just by President Yoon, but President Biden and other people in both governments.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미한 양국 정부 관료들이 일본에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완전한 협력과 삼국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확약 등은 일본에 보낼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도 그 메시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남북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리네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통일 전략과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으론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대 전략으론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7대 추진 방안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이탈 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국제회의와 북한 자유인권펀드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남북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은 사실상 단절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통일 독트린이 과거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국이 이전 정부들은 30년 전 채택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 공식 방안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15 통일 독트린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 30년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노력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이자 현실적 통일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흡술 통일론을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확산론이죠.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이룩한 그 논리를 북한에도 적용해서 결국 자유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과 통일을 폐기한 새 대남 정책을 천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 가치를 앞세워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대비되는 구상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또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인권과 같은 북한 체제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북한이 한국 측 대화 제의를 수용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은 대화 제의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화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대화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좀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국제사회 동의 없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명해지는 진영 간 대립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세계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극화 추세에 맞춰서 결국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진영, 서방 세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과거 상호체제 존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고 한국 주도의 자유주의 통일 방안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시각으로 14일, 한반도 시각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 기쁘고 경축스러운 국경일을 맞은 한국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위대한 국가의 영원한 우정과 민주주의 등불로 성장해 수많은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온 여러분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7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개인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매년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을 맞아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은 또 다른 건물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한국 회사 부지에 짓던 건물은 번듯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또다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개성공단의 동남쪽 일대를 촬영한 1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도로 옆 한 지대가 흙바닥을 드러낸 장면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로 27m, 세로 10m의 3층짜리 건물과 주유소 등에서 볼 수 있는 캐노피 형태의 대형 지붕이 건물 바로 앞에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북한이 건물과 캐노피를 모두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점으로 본다면 이 건물의 철거 시점은 6월에서 8월 초 사이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자리한 지점은 개성공단의 남쪽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위치상으론 북한 관리구역이지만 도로 바로 맞은편엔 개성공단의 한국 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일정 거리를 두고 운영돼 온 다른 북한 측 시설보단 개성공단 운영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 내 다른 여러 시설이 해체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4월엔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바로 옆 가로 40m, 세로 20m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또 5월엔 북측 출입시설을 철거한 뒤 이보다 크기가 작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엔 개성공단 경의선 선로와 연결된 건물 2개가 사라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13일 BOA에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다른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관련 모든 것을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배제하고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런 본격적인 노동당의 지시라든지 이런 활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에 관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개성공단의 변화는 기존 시설을 없애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개성 쪽 출입구에서 안쪽, 즉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대에서 가로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한국 동원 F&B 소유로 알려져 북한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BOA가 최근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지붕이 덮이지 않은 단층이었던 이 건물은 현재 온전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위성사진상으로 정확한 층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주변 건물의 그림자 길이 등으로 볼 때 3층 높이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건물 전면 중심부에는 지붕이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공장보단 관리 혹은 행정용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천장이 덮이지 않았던 지난 6월 이 건물에선 작은 방 12개와 큰 방 혹은 공간 6개가 마련된 모습이 확인돼 일반적인 공장과는 다른 성격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BOA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잇따라 자국 선박을 구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안보리 대북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걸 금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3일 VOA의 관련 문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3일 VOA는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 최근 북한 선박 2척이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2척은 이전까지 중국의 선적의 텐리웅 178호와 자성호였지만 지금은 북한 선적의 은남호와 모란봉 6호로 운항 중입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면서 지난해에만 45척의 새로운 북한 선박이 IMO에 등록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약 2년째 표류 중인데요.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7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래플 퍼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의 유해를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결의 단 한 건입니다. 상하원은 명예훈장을 수운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해 조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결의를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의 한인 이상가족 국가등록 법안과 미한일 공조중요성 인식 결의안, 하원의 중국 내 탈북민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 등 나머지 6건의 안건은 모두 5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인 이상가족 명단 구축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5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일 삼국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의 댄 설리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외교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으로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에 5개월째,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은 하원 감독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의회 한반도 안건 처리 현황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상원 결의가 유일했습니다. 118대 회기가 시작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까지 합치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하원의 북러 군사협력 제재 법안,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118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북러 군사협력 제재 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소관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의회는 한반도 관련 안건 외에도 여러 사안과 관련해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118대 의회 정치 지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14일 VOA에 통화해서 발의된 결의안이나 법안은 많지만 대부분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중 하나라며 그것이 바로 의회의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 are a lot of resolutions and bills. 다만 이번 의회는 특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가 아닌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대부분 안건 처리가 더딘 현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더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법안은 덜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기류 중인 안건 중 특히 의결이 시급한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만료된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선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의 경우 지난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상원에선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약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실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실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의회 내 전반적인 피로감과 낮아진 관심이 역대 최장의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VOA에 통화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저하가 가장 심각히 우려된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의회였다고 말했습니다. Fatigue and decline. My most serious concern is declining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데 낙관적이지 않다며 선거 기간이고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연장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이는 관련 비정부 기구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2018년 넘긴 55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해 발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14일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유해 상자 55개 K-55에서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repatriated 88 individuals back to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there are believed to be around 69 individuals remaining in the assemblage that we are currently analyzing. DPA에 산하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의 크리스틴 그로우 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K-55 감식 결과 250명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미군 전사자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55에는 한국군으로 파악된 유해도 있었다며 88구는 한국 측으로 송환했고 현재 69구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그로우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켈리 맥케그 DPA 국장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DPA의 연례 실종자 가족 설명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계속된 유해 발굴 협력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aches out often to North Korea on any number of levels, one of which is this particular mission. There has been no response at all leve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ir communications with North Korea. 미국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접촉을 시도하지만 북한의 응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맥키그 국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듯이 언제든지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외교의 도구이자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PAA는 7,491명의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국이 중국에서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북한의 협조를 희망했습니다.
China today, despite the bilateral tensions, working to look for answers for World War II families as well as Korean War families whose loved ones are missing from those wars that are in China. 현재 중국에서는 미중 양국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노력이 외교의 도구로서 과거의 적국을 다시 하나로 묶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맥키그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티머시 맥마혼 국방부 산하 DNA 운영 책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 연말 북의 유전자 샘플로도 유해 신원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해 분석 신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 쿠팡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혁신과 경제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민관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공공외교와 청년 역량 강화, 리더십 개발, 창업활동, 스포츠 외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무부가 한국에서 미국 기업과 맺은 최초의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은 현재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미국 본사는 한국 지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국무부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해 미 대사관이 부산의 새로운 아메리칸 스페이스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 전역에 있는 6개의 아메리칸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스페이스는 지역사회와 미국의 교류를 촉진하는 개방형 학습 및 모임 장소로 아메리칸 센터, 아메리칸 코너로도 불립니다. 한국에선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정부 대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한국 기업 삼성이 텍사스주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인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의 공장 확장을 위해 25억 달러, 한국 풍력타워 제조업체 시엔스윈드가 콜로라도 풍력타워 제조시설에 2억여 달러를 투자했고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톰 라마지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VOA에 한국 기업들은 태양열 기술과 메모리칩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며 미국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보완적인 경영 구조와 국내 소비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8.15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체와 광복회 주체로 따로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8.15 광복절 경축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축식이 열렸는데 반쪽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이날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과 따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광복절의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광복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8.15 경축식에 불참한 이유는 뭔가요? 광복회가 극우 인사, 즉 뉴라이트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한 김영석 씨가 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 임명에 대해 용산 어느 곳의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김영석 씨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는 극우 뉴라이트 인사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뉴라이트는 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극우 인사를 말하는데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역사학자로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또 광복회는 김영석 씨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했다며 비판하는데요. 김영석 씨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중 하나로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1919년의 3.1 독립선언에 1948년의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썼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왜 김영석 씨를 밀정에 비유하면서 반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5일 독립기념관장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지난 5월 새 관장 선정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종찬 회장이 미는 2명의 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2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는 통과했으나 점수가 낮아 탈락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김영석 씨가 관장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 기쁘고 경축스러운 국경일을 맞은 한국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북한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초에 1달러에 8,000원이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이 8월 초 1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북한의 환율은 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환율이 8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보통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80%씩 오르는 법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건가요?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나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개 서너 가지 이유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임금 인상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연말 3,000원 수준이었던 근로자 임금을 3만에서 5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문제는 임금을 인상하면서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려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환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20승 10, 그러니까 20 곱하기 10 정책, 그러니까 20개 지방에 10년간 매년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 정책이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부터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장을 건설하려면 기계 설비와 각종 원자재와 물자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려면 달러, 즉 외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 당국이 돈주나 환전상을 쥐어짜서 외화를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서 외화 거래는 어려워졌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에는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 7년간 고강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외화 보유고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이제 국영 경제와 시장 경제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무서운 게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물가를 보면
쌀은 지난 연말 킬로그램당 5,000원 선이었는데 8월 초에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옥수수, 강냉이는 지난 연말 2,000원 선이었는데 이달에는 3,2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도 1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서서히 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급등은 물가 폭등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환율 폭등 그리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외화나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능한 경제 전문가와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데 북한 당국은 통제와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5도, 최고 34도, 안주 최저 25도, 최고 32도, 남포 오전 오후 모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만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수풍 오전 가끔 비 오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3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6도, 최고 32도. 용년 24도에서 33도. 개성 26도에서 34도. 사리원 25도에서 33도. 신계 24도에서 33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비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함흥 23에서 32, 장진 18도에서 27도, 해산 20도에서 31도, 원산과 평강 하루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24도에서 31도, 평강 21도에서 32도,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청진 22도에서 28도, 선봉 23도에서 27도, 삼지연 17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 구명칭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어제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엠폭스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엠폭스 발생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엠폭스는 클레이드 1으로 알려진 풍토병의 확산으로 시작됐으며 변종인 클레이드 1B는 성접촉을 포함하는 일상적 접촉으로 더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엠폭스는 현재 부룬디, 케냐, 르완다, 우간다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주머니가 맺히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선포는 관련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조달 및 국제공중보건 관련 조치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HO의 최고 수준 경보입니다. 앞서 WHO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미 대륙 등지까지 번지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15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하루 40명 추가되면서 현재 4만 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이날 기준 9만 2,401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군의 민간인과 하마스 등에 소속된 무장대원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완 알함스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은 이날 영국 가디언 신문에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수습돼서 매장된 시신만을 헤아린 수치라며 10,000명가량이 아직 건물 잔해 등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장관급 고위 인사들이 오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관리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국방부는 다케다 요헤이 방위주재관을 각각 조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종전 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해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몰자 위패가 합사돼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오늘 수천 명의 주민을 추가 대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쿠르스크 내 인구 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글루시코프 지역 주민들 일부가 대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벨고로드와 브리안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쿠르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최소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 등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현재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 내 18km가량의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